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비커 채널, 저는 정희윤입니다. 조성준입니다. 오늘 권석빈 실무관이 좀 많이 바쁘신지라 저번 영상 때 카메라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우리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대사관 첫 문화행사였던 퀴즈온 코리아를 아주 훌륭하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멋진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비커 채널의 첫 영상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댓글 중에서 리투아니아 분이 재밌게 봤다면서 특히 한국인에게 리투아니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신 댓글도 있었잖아요. 네, 저도 읽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분이 한국어 실력이 상당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리투아니아 역사에 관한 영상을 몇 편 제작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추천해주시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리투아니아 분들의 댓글을 많이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지역에는 기원전 10,000년경부터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에는 인도 유럽어족, 그 중에서 이제 발트어족에 속하는 민족이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발트의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무역로를 엠버로드, 그러니까 호박길이라고 불렀고, 그 길을 따라서 호박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호박이 그때부터도 유명했군요. 그럼 리투아니아의 고대사를 기록한 문헌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리투아니아인들이 남긴 자체적인 문헌은 없습니다. 리투아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1009년 퀴들린부르크 연대기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교도 지역을 언급하면서 등장한 기록이죠. 리투아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늦게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 중 하나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유의 토착신앙을 유지해왔습니다. 토착신앙이라면 발트신앙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체 문헌이 없다면 구전으로는 전해졌겠네요.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 전설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북유럽 신화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된 신화체계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 중에 하나는 페르쿠나스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빌뉴스 대성당이 자리한 곳이 옛날 페르쿠나스 신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페르쿠나스는 천도, 번개, 정의, 전쟁의 신으로 막상 생각해보면은 북유럽 신화의 토르하고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징 문양으로는 오늘날에는 나치 때문에 금기시되는 갈고리형 영만자 문양이 쓰였다고 하죠. 그럼 정치적으로 하나의 통합체로 발전한 건 언제쯤일까요? 네, 이렇게 부족 사회로 나눠져 있던 리투아니아가 외부의 위협, 특히 이제 북방 십자군의 침략을 받으면서 뭉치기 시작하게 됐어요. 보통 십자군 하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떠올릴 수 있으시겠지만 중세 유럽에는 종교를 명분으로 한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국토회복운동, 레콘키스타나 아니면은 제14차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죠. 이 지역들은 다 팔레스타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리투아니아 주변에는 튜튼 기사단과 리보니아 거무 형제 기사단이라는 게 들어왔었어요. 이들은 이교도를 개종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무력 침공을 일삼았습니다. 저번에 에스토니아는 조금 달라도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언어와 민족이 많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대략 리보니아 거무 형제 기사단에게 복속돼서 정복된 지역이 라트비아, 그렇지 않고 그냥 독립을 유지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지역이 리투아니아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튜튼 기사단의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칼리닝그라드, 그러니까 당시에는 크니스베르크라고 불렸죠. 이곳을 수도로 해서 지금의 리투아니아의 제3의 도시 클라이페다, 당시에는 이제 메멜부르크라고 불렸던 곳까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명에 지금 베르크, 부르크 등의 용어가 나온 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들 기사단을 구성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독일에서 왔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가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러시아 영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지역은 독일의 색깔이 조금 짙은 지역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순수 이성 비판을 쓴 칸트. 칸트는 퀘니스베르크 출신이에요. 그는 얘기를 들어서는 그 퀘니스베르크에서 한 150km 이상을 떨어져 산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를 러시아 철학자로 기록하지 않죠. 독일 철학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 2세의 궁정 아카데미에서 근무했던 수학자, 스위스 수학자였던 오일러는 우체부가 퀘니스베르크의 7개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수수께끼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배우나요? 그때 배웠던 한북 그리기 문제의 해법이 나오긴 하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칼리닝그라드 그리고 클라이페다를 아우르는 지역명이 매우 유명한데요. 그게 바로 동프로이센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동프로이센이요? 그 독일 역사에서 등장하는 그 프로이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독일을 통일하는 프로이센의 경우 사실은 중심지는 브란덴부르크, 지금 이제 베를린 지역이 수도였죠. 하지만 이곳의 통치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제후로 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바깥의 영토였던 이 프로이센을 자기 나라 이름으로 삼고 그러고서는 왕을 칭했던 겁니다. 이 동네 이야기이긴 한데 리투아니아 얘기는 조금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리투아니아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네, 통일 독일의 근간이 되는 국명 프로이센이 지금의 리투아니아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아무튼 다시 리투아니아 이야기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 보자면 그 독일 출신의 기사가 주류를 이룬 북방 십자군과 투쟁해서 리투아니아의 정치 체제가 발전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이 리투아니아인들을 내부적으로 단결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런 리투아니아를 처음으로 통합한 지도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민다우가스라고 불리는 13세기 지도자였습니다. 민다우가스는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교황의 승인을 받아 리투아니아 역사상 유일한 국왕으로 왕관을 받죠. 7월 6일 그의 대관일은 지금도 국가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날은 빌뉴스 시내 대중교통이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다우가스가 리투아니아의 유일한 왕인가요? 그 이후에도 리투아니아는 독립을 유지한 게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왕이라는 칭호가 당시엔 교황이나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민다우가스는 기사단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민다우가스는 교황청의 지지를 받고자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왕위에 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런 개종이 실질적인 위협인 기사단의 침공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기사단은 리투아니아 백성들을 여전히 이교도라고 간주하고 공격했고 이는 이제 귀족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교도 귀족이 중심된 귀족들한테 암살당하고요. 리투아니아는 다시 비기독교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통치자들은 그랜드 듀크, 그러니까 대공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그럼 또 혼란기를 겪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이후 다음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네, 혼란기를 거쳐서요. 게디미나스 대공이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실질적 창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게디미나스가 민다우가스의 후손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게디미나스 이후 그 후손들이 계속 대공으로 리투아니아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넘은 지역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게디미나스는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시조로 평가가 됩니다. 그 게디미나스 스트릿이 그 대사관 예전에 임시사무소가 있던 그 시내를 한복판으로 동서로 가르는 그 거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게디미나스가 빌뉴스를 수도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빌뉴스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늑대가 나오는 전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당 앞 게디미나스 동상 아래에 그 늑대가 울부짖는 모습이 새겨진 것을 보고 좀 관심이 가서 좀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 이야기 유명하죠. 사냥 중이던 게디미나스가 현재의 빌뉴스에서 야영을 하던 중에서 철로 된 늑대가 나타나서 언덕 위에서 울부짖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게디미나스는 리즈데이카라는 토착신앙 사제에게 해몽을 요청합니다. 늑대는 그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또 무리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를 따르는 그 동물로 유명하잖아요. 울부짖는 꿈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한데 해몽은 어땠을까요? 네, 그 해몽의 내용은 이랬어요. 철늑대는 이곳에 세워질 도시의 위대함을 상징하고 그 울부짖음은 명성이 세계 전역에 펴질 징조입니다. 라는 멋진 거였죠. 그래서 게디미나스는 그 자리에 수도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전설이네요. 그 리투아니아 사람들에게 빌뉴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일종의 신성한 공간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 이전 외에 게디미나스는 또 어떠한 성과를 남겼을까요? 저희가 대사관이니까 제가 먼저 눈에 가는 게 외교 능력이었어요. 외교 능력이 참 대단했습니다. 당시 튜튼 기사단은 리보니아 지역하고 동프로이센을 연결하고 싶어서 리투아니아의 지금 사모기티아라는 지역을 원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교황은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개종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입장 차이를 활용해서 게디미나스는 교황, 그리고 독일 상인들, 그리고 수도사 등에게 라틴어와 독일어로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지금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올 텐데, 교황을 비롯한 서유럽 종교계에는 나는 개종할 의원이 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 라는 내용을 보냈고요. 경제계에는 세금도 낮고 안전한 빌뉴스 시장으로 오세요라는 약간의 투자 유치성의 서한을 보냈었어요. 이 서한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기사단하고의 관계를 이제 조금 더 기사단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었던 거예요. 기사단이 무력 점령을 원한 데에 반해 교황이 그렇게까지 강경하지 않은 그런 미묘한 입장차를 읽고 게디미나스는 외교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인 거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게디미나스는 전략적 외교와 함께 이제 한편으로 이제 군사적으로도 기사단의 침공을 여러 차례 막아냅니다. 그래서 국경을 안정시켰고, 그러고서는 이제 서쪽 국경을 안정시키는 대신에 이제 동쪽으로 남쪽으로도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을 하죠. 당시는 몽골이 세력을 떨치던 시절이었는데, 그 키우루스가 멸망을 하고 mov골계인 킵차크汗국이 들어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킵차크汗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조공 체계에 편입된 루테티아 지역을 외교하고 무력을 통해서 연결해서 지금의 벨라루스 대부분을 리투아니아 영토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 고려 시대에 영향을 미친 몽골이 서쪽으로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쳤군요. 네. 리투아니아는 그러면 몽골의 침략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바꾼 셈이네요. 그럼 게디미나스 이후에는 누가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되나요? 네. 게디미나스는 아들들을 여럿 두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권력 다툼이 몇 년간 있었죠. 권력 다툼의 승자는 알기르다스라는 아들과 그리고 케스투티스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기르다스와 케스투티스가 리투아니아를 동서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알기르다스는 동쪽을, 케스투티스는 서쪽을 맡아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력을 키워봤어요. 케스투티스는 수도가 아닌 트라카이를 중심으로 튜튼 기사단과 폴란드의 침입을 막아냈죠. 트라카요? 그 리투아니아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성도 예쁘고 호수도 예쁘고 그 성이 호수 한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아서 천연의 요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오늘날의 트라카이 성은 이제 케스투티스의 아들 비타우타스 시대에 완성이 되지만 이 지역을 전략 중심지로 삼은 건 케스투티스였습니다. 서쪽의 케스투티스가 분투하는 사이 알기르다스는 동남쪽으로 원정을 거듭하며 1362년 블루워터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 킵차크汗국을 크게 패배시키고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합니다. 군사적 승리 이후에도 알기르다스는 발트 신앙을 유지했지만 그 지역의 동방 정교를 믿던 귀족들과 혼인 동맹을 맺고 루테티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덕분에 리투아니아의 통치는
와, 이슬람, 몽골 지배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러한 이제 지지를 바탕으로 리투아니아는 서쪽으로는 폴란드, 동쪽으로는 모스크바 원부의 국경선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 이후 폴란드와 연방을 형성하기 전까지 약 200년간 우랄 산맥 서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유럽 국가가 됩니다. 이때 리투아니아는 지금의 벨라루스, 그리고 키이우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키우까지요? 그 루스의 상징이자 정교회의 중심이었던 도시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리투아니아가 몽골 침입 이후 무너진 키이우 공국의 권력 공백을 채운 것은 단순한 군사 확장이 아니라 그 루스 세계의 계승자가 누구냐라는 경쟁이 뛰어든 일이 되었어요. 모스크바 공국도 같은 시기에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진짜 동슬라브 세계를 대표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 그 뿌리가 이 시기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모스크바는 훗날 자신들이 정교회의 정통 계승자라고 하면서 키이우의 역사와 전통까지 모두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폴란드, 리투아니아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키이우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강조해왔고요. 이러한 역사적 갈등이 현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립 명분 중 하나로까지 이어집니다.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는 독립적인 민족국가가 아니며 러시아 문명의 일부니까 이를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리투아니아가 이 지역을 지배했던 역사가 지금의 지정학적 갈등에서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러시아의 극우 민족주의자 입장에서는 리투아니아가 루스, 러시아 문명의 통합을 방해한 서방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운 거죠. 리투아니아는 반대로 모스크바 공국이 이름을 자기네 국가 이름을 러시아로까지 바꾸면서 루스의 정통성을 탈취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투아니아와 러시아의 해묵은 갈등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리투아니아 저는 마냥 작은 나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중세 당시에 독일, 러시아 같은 큰 세력과 경쟁을 하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지닌 그런 나라였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이후 이야기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러네요. 들려주시는 걸로 하죠. 예. 어떤 내용을 해주시려고 했습니까? 예, 다음번에는 이제 아까 뭐 피타우타스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피타우타스와 이제 그 사촌인 요가일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리투아니아의 최전성기가 등장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와 동군연합, 그리고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연방으로 통합하는 과정, 뭐 이런 이야기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리투아니아 분들 중에서는 한국어를 잘 하시고 배우시는 분들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